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정창권 박사님의 시스템 사고에 관한 글입니다. 이게 다루는 인물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20세기 철학의 거장 마르틴 하이데거하고요. 또 한국 대표 시인 서정주. 이 두 사람의 대단한 성취랑 또 논란이 많은 삶의 태도, 이 사이의 어떤 딜레마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뭐랄까 업적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을 철학 중심으로 확 가져왔고 서정주 시인은 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말 극한까지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시다시피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한 이력이 있고 서정주 시인은 친일 행적이랑 또 독재 정권 찬양 같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런 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딱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은 사유, 그런 뛰어난 예술성이랑 그러도록 문제적인 삶의 태도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 이 글은 바로 이 복잡한 질문을 시스템 사고라는 틀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시스템 사고 흥미롭네요. 네, 단순히 뭐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이걸 넘어서서 좀 구조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보니까 먼저 이런 주장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 위대한 성취까지 싸잡아서 지워버려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요? 네, 그렇죠. 하이데거 없는 현대 철학, 서정주 없는 현대 문학. 이게 상상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맥락이죠. 듣고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곧바로 좀 다른 질문을 던져요. 과연 그들이 정말 유일한 대안이었을까? 하고요. 아, 대안이요. 네.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 시대에도 뭐 사르트르나 가브리엘 마르셀 같은 철학자들은 나치즘에 저항하면서 자기만의 실존 철학을 펼쳤거든요. 또 서정주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뭐 김소월 시인, 이나용, 윤동주, 이육사 같은 분들 이런 위대한 문인들이 불의에 맞서면서 우리 문학의 깊이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게 꼭 그 시대의 유일한 길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문제적 선택이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은 뭐 특정 인물의 성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윤리적인 과오를 정당화시켜주거나 혹은 아유 그들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식의 변명을 뒷받침할 근거는 못 된다는 거예요. 대안은 늘 있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여기서 이제 글쓴이가 자기 입장을 좀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하이데거나 서정주의 학문적 또 문학적 성취에서 영감을 받는 건 뭐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 이것도 외면할 수 없다. 네, 그렇죠. 균형을 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취가 태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핵심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시스템 사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이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시스템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즉,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중립적이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나치 체제나 아니면 일제 식민 통치 같은 그런 거대한 시스템 자체요. 그걸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죠? 그건 명백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스템이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끔찍했지만 시스템 자체의 작동 원리는 중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 관점이군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태도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죠. 그건 뭐 중립적인 지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나치라는 그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복무하기로 선택한 태도, 이건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책임이 따르고요. 네. 서정주 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서정주 씨의 어떤 미학적인 성취, 그걸 감상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가 권력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정 체제에 부역하기로 한 선택, 이건 역시 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 그 자체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결정적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동일 독일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 동독의 사회과학자들이 단순히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게 아니라 동독 체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었죠. 그게 시스템 자체와 그 안에서의 개인 태도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예시로 아돌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했다는 것이 그게 결코 윤리적인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성찰 없이 그냥 순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시스템 사고라는 게 단순히 사회 구조나 체제를 분석하는 도구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뭐랄까 성찰적인 도구가 되는 셈이네요. 네, 시스템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나의 자세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 결과는 또 오롯이 나의 몫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하이데거나 서정주에 대한 어떤 평가로 딱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들의 사례를 거울처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 정창권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위대한 성취와 개인의 태도, 이 둘 사이에 아주 복잡한 관계를 시스템 사고라는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네요. 그리고 글쓴이는 마지막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당신에게요. 저에게요? 청취자분들께도요. 네. 당신은 지금 어떤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 과거 인물들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각자의 삶과 선택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나라면 저 상황에서 달랐을까 이걸 넘어서 나는 지금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꽤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죠.